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제 이름은 옥란이고 71살입니다. 안동에 살고 있고 머리가 일찍 휘어졌으며 아들 상훈과 며느리 지연과 함께 남편이 남겨준 단층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이제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 은행에 가서 저축한 돈을 조금 찾으려다 청천벽력 같은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저축한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푼 한 푼 아껴 모은 노후 자금입니다. 평소에는 서랍장에 잘 잠가두고 열쇠는 따로 만든 브래지어 안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랍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깜빡한 줄 알고 온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옷가지도 다 꺼내보고 책 한 권 한 권도 뒤지고 침대 및 벽돌까지 드러내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손은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부부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고 크게 다툰 적도 없고 부부 일에 간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 상훈, 지연 세 사람만 집에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올 일이 없으니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저는 모르는 척 행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장롱에 넣어둔 빨간 보따리 못 봤니?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지연은 생선을 집다가 잠깐 손이 멈췄다가 싱겁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그런 거 몰라요. 엄마가 잘 찾아보셨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을 피하고 침을 삼키고 어색해하는 모습에서 그건 당황이 아니라 숨기는 태도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예전에 조카가 설치해준 카메라 달린 구형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쥐를 감시하라고 준 거였지만 사실 저는 이웃집 아이가 자주 물건을 달라고 해서 감시용으로 썼습니다. 다행히 그날 카메라를 끄지 않고 두었습니다. 영상을 열어보니 심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흘 전 제가 군에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간 사이 지연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옷모서리에 넣어둔 작은 열쇠를 꺼내더니 서랍을 열고 저축통장을 꺼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고 통장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제가 아플 때 죽을 떠다 주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몰래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저희와 제휴된 다른 은행에 담보로 대출이 나갔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대출을 받았나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맞죠? 아드님 부인 맞으시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온몸이 오한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간다고 하고 사실은 은행 서류에서 알아낸 작은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제 저축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아파트였습니다. 새로 지은 작은 아파트로 집에서 8k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수령자 이름표를 봤더니 혜원이었습니다. 혜원은 지연의 친동생입니다. 저는 잠깐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날 밤
방에 앉아 은행 거래 내역서, 카메라 사진, 회원 명의의 아파트 등기 사본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도둑맞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상훈아, 지연아, 둘 다 엄마 방에 좀 내려와. 상훈은 핸드폰을 보며 멍하니 있고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책상에 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카메라 사진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질렸습니다. 상훈은 멍하니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왜 이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 지연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그냥 빌린 거예요. 동생 집 사는 거 도와주려고요. 곧 쫓겨날 뻔해서. 저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도와? 71살 노인의 피땀으로 모은 돈으로? 상훈은 저를 보고 아내를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저 미워할까 봐 이미 저질렀는데 이제 뭐라 말해야 할지. 저는 각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일 안에 전액 돌려준다고 각서 써.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지연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고소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저는 상훈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쓰든 말든 그건 제 일이야. 근데 내가 제 편 들면 너도 나가. 상훈은 멍하니 앉아있다. 처음으로 우는 걸 봤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썼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인했으니 이제 물러날 길은 있다. 방을 나왔지만 마음은 누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나이 들었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차를 올리고 수십 년 전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서 자기 동생 집 사줬어. 그러면서도 빌렸다고 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봤지만 그런 빌림은 도둑질이지 뭐야. 향이 다 타고 차가 식으니 내 마음의 피도 한 부분 식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 카메라 사진, 지연이 밤에 쓴 각서를 들고 파출소에 갔습니다.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횡령한 걸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이 조금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이신데 괜찮으세요? 가족이니까 더 용서 못하죠. 남의 돈 훔쳐서 남 집 사주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은 신고를 접수하고 꼼꼼히 묻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볼수록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점심, 은행에 가서 관련 계좌에 자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아직 완전히 집행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재산 분쟁을 이유로 들었고 다행히 신속하게 처리되어 그들은 대출 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대출자 측의 법적 서류를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즉, 지연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기존 통장에 남은 모든 돈을 인출해 제 이름과 별도의 인증번호로 된 새로운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상훈이 현관 앞에 앉아 고양이처럼 풀이 죽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지연은 방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볼일 보고 왔다. 더 이상 이 일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 집에는 법이 있다. 엄마 돈에 손대는 사람은 남이나 다름없다. 상훈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약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오른편에 서지 못하는 남자가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제가 부엌에서 양파를 다듬고 있을 때 지연이 몰래 나왔고 손에는 짐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봤지만 아무 말 없이 계속 양파를 써는 척했습니다. 지연은 살금살금 뒷문으로 나가려 했고 저는 빗자루를 들고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지연은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그냥 잠깐 나가려고요. 거짓말하지 마. 짐 챙기는 건 도망치려는 거잖아. 하지만 말했지. 돈을 돌려놓기 전엔 빈손으로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 저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다 가져가셨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이제 돈이 아니라 명예를 돌려받고 싶어. 이제 모든 이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할 거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커다란 글씨로 쓴 종이를 현관문에 붙였습니다. 이 집은 도둑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지연은 거기서 눈물을 줄줄 흘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빈손으로 나가. 캐리어도 옷도 없어.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야. 지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고 그것은 마치 저와 노년에 저를 돌봐줄 거라 믿었던 며느리와의 인연을 끊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훈은 밥도 먹지 않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고 부엌을 닦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직 미련이 남았으면 너도 그냥 나가. 엄마는 배신자를 붙잡지 않아. 상훈은 저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뒤에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한숨소리, 그리고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번엔 달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붙여둔 종이는 그대로였고 이웃들이 지나가며 힐끔거렸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앞에 서서 집 앞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전날 밤 며느리가 사라진 곳, 그리고 제 신뢰가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만 남는다. 그날 점심, 부추국을 끓이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손을 닦고 전화를 받으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란 씨 맞으시죠? 저는 연계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지연 씨 명의의 대출이 사기 징후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출은 지연 씨 명의지만 보증인 서명은 상훈 씨, 즉 아드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명은 보관된 샘플과 일치합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국자를 떨어뜨렸고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지연뿐만 아니라 상훈, 내가 낳은 내 아들까지도 나를 속이는데 가담했던 겁니다. 저는 곧장 상훈의 방으로 올라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지럽게 쌓인 종이들 속에서
이름 없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은행 대출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증인 서명, 최상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상훈이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그가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상훈은 어색해하며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몇 숟가락 든 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묻겠다. 딱 한 번만 제대로 대답해. 지연이 대출 보증 서명, 내가 했니? 상훈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메마르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엄마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작은 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집문서, 등기부, 그리고 남은 모든 재산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이 모든 재산에서 뺄 거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길 거야. 엄마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누구도 엄마를 2번 배신하게 두지 않을 거다. 상훈은 벌떡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그냥 아내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모든 걸 잃었어. 엄마, 죄송해요. 꼭 보상할게요. 꼭, 그만. 내 잘못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 거야? 내 아내가 엄마를 속인 걸 알면서도 내가 도운 거야? 그 서명은 내가 엄마의 신뢰를 죽인 거다. 상훈은 머리를 숙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엔 아이처럼 엉엉 울었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엄마가 경찰서에 추가 서류를 낼 거다. 아내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해. 하지만 다시는 엄마 이름을 방패로 쓰려 하지 마라.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금 피를 나눈 인연을 끊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상훈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당분간 떠날게요. 언젠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돌아올게요.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고 아마도 쓸 때 손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종이를 마당에서 태워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문을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찾아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얀 죽을 끓여 혼자 조용히 먹었습니다. 밤이 내리자 나는 향을 피우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보셨죠?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애가 나를 팔아넘겼어요. 오로지 아내 때문이죠. 내가 엄마로서 뭘 잘못했나요? 나는 정직하고 곧게 살았는데 늙어서 자식들에게 다 꺾여버렸어요. 천둥 소리가 바깥에서 울리고 강한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나는 살짝 커튼을 닫았지만 마음은 밤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가지 않고 나무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몽롱한 잠결에 남편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보였고 그의 눈빛은 슬프고 원망스러웠다. 나는 달려가 부르려 했지만 다리가 돌처럼 무거웠다. 나는 겨우 한마디 외쳤다. 나는 옳게 했어요. 나는 옳게 했어요. 그리고 깨어나니 땀에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아침이 밝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두부를 사러 시장에 가려고 바구니를 들고 나가다가 이웃 금순의 다급한 외침을 들었다. 옥란 씨, 빨리 나와 봐요. 나는 놀라 돌아보았고 금순은 우리 집 대문을 가리켰다. 대문 앞에는 지연이 서 있었고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얼굴은 초췌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옷은 구겨져 마치 떠돌이 같았다. 나는 멍해졌다. 그 애가 돌아온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쉽게 포기할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가가 문지방에 똑바로 섰다. 문을 열지 않고 말했다. 왜 다시 왔니? 지연은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집에 들여보내주세요. 잘못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내가 배신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엄마, 쫓아내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그냥 동생이 결혼할 수 있게 집이 필요했어요. 엄마, 손주를 생각해 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손주를 사랑하지. 내 엄마는 아니야. 내 엄마는 내 노후 자금을 훔쳤어.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그게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때 갑자기 나이 든 한 여자가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가죽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지연의 친어머니였다. 그녀는 대문을 밀고 들어와 인사도 없이 언성을 높였다. 이 늙은이, 내 딸을 왜 개처럼 대해요? 잠깐 실수한 것뿐인데 한밤중에 내쫓다니 인간성도 없어요.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서 있었다. 실수. 수백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몰래 훔친 게 실수라고요.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내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도 그 애가 당신 손주의 엄마잖아요. 내쫓고 손주는 어떻게 키울 건데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집에서 새로 복사한 주민등록등본을 내밀었다. 잘 보세요. 지연 이름은 내 등본에 더 이상 없어. 아이는 내 손주야. 내가 키울 수 있어. 지연은 흐느끼며 애원했다. 엄마, 부탁이에요. 꼭 갚을게요. 뭐든 할 테니 집에 들여보내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널 믿지 않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지 아니? 지연의 엄마는 발을 구르며 말했다. 정이 그렇게 없으면 벌 받는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딸이 도둑질했는데 무슨 정을 따져요? 당신도 노후 자금 다 잃고 살아보세요. 그때도 입이 열리나? 분위기는 팽팽했다. 지연의 엄마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런 작은 일로 왜 이렇게 키워요? 우리 집에서 당신 때문에 소문이 자자한 거 알아요?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소문 내고 싶으면 더 내봐요. 나는 이웃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우리 구역 반장님 불러와. 우리 집에 전 며느리가 다시 들어오려는 걸 증인 삼으려고. 지연과 그녀의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제발 사람 부르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등을 돌리며 크게 말했다.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고소하고 싶으면 해. 나 늙었지만 정신은 멀쩡해. 지연의 엄마는 딸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가자. 못 먹으면 뒤엎는 거야. 이 늙은이는 알아줄 줄 몰라. 지연은 미친 사람처럼 버텼다. 엄마,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 너도 빈손으로 나가. 내가 내게서 다 빼앗아간 것처럼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가 그녀를 질질 끌고 나갔다. 나는 대문을 잠그고 등을 돌렸다. 마음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 그 아이와 나 사이 마지막 문을 닫았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차를 마셨다.
노란 불빛이 마당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상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집은 무덤처럼 적막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늘부터 이 집은 깨끗해졌고 거짓이 사라졌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을 다시 깨끗이 비우는 대가가 이토록 비쌀 줄은 몰랐다. 지연을 내쫓은 지 3일 뒤 이제 편안할 줄 알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점심 소금 후추에 밥을 먹고 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어보니 지연이 또 돌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친엄마, 내 시어머니였던 분, 그리고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 아마 변호사였다. 나는 마당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초대도 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연의 엄마가 목을 가다듬었다. 옥난 씨, 오늘은 확실히 얘기하러 왔어요. 법정에서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면요. 나는 팔짱을 끼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말해요. 시간 많아요.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공손하게 말했다. 지연 씨가 개인 재산을 옥난 씨가 점유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금 통장이 아직 옥난 씨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대출 보증에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이의의 돈을 가로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재산 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비웃으며 말을 끊었다. 나는 계좌 내역도 있고 내 사인도 있고 내가 내 서랍 뒤지는 영상도 있다. 계속해봐요. 변호사는 머뭇거리다 말을 잇지 못했고 지연의 엄마가 더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당신이 뭔데 내 딸을 쫓아내고 엄마 자격까지 박탈해요? 손주가 있으면 다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뭘 원하냐고요?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존중하길 바라는 거죠. 나는 내 아들이 자기 아내를 도와서 자기 엄마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연은 그때 뒤에 서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실수했어요. 저는 그저 제 동생이 살 곳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걔네 곧 결혼하거든요. 엄마, 어떻게 손주가 엄마 없이 살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차라리 내 손주가 분유를 먹는 게 낫지. 사기꾼인 엄마 밑에서 크는 것보단 낫다. 변호사 남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난 씨, 저희는 화해를 권유합니다. 나는 그를 막았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지난주에 소송을 냈어요. 서류도 다 준비되어 있고 7일 내에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는 화해할 필요 없어요. 이제 기한이 지났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엄마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좋아, 두고 봐요. 나는 당신이 우리 딸을 이웃들 앞에서 모욕한 죄로 고소할 거예요. 나는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대문을 가리켰다. 우리 집 대문은 저기야. 나가. 우리 집은 무례한 사람을 받지 않아. 세 사람은 몇 초간 서 있다가 돌아섰다. 변호사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문을 닫았다. 나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후련했다.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준호가 달려와 말했다. 옥난 할머니, 우리 엄마랑 상훈이 엄마가 골목 어귀에서 이웃들에게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모닝글로리를 다듬으며 말했다. 말하게 둬라. 나는 남의 입이 무섭지 않다. 나는 내 마음이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까봐 그게 더 두렵다.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다 이해하지 못한 듯 조용히 있었다. 밤이 되자 집은 절간처럼 조용했다. 나는 벽에 걸린 옛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상훈이 아이를 안고 있고 지연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떼어내 불태웠다. 재가 날아오르고 내 등은 싸늘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일까? 아니면 내 마음에서 또 한 조각의 믿음이 사라져서일까?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가족의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안개가 자욱했고 지붕 위에는 흰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상훈이 방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침대는 비어 있었다. 나는 불렀다. 상훈아, 이렇게 일찍 어디 갔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이불과 베개는 그대로인데 핸드폰도 외투도 없었다. 서랍 안에는 4번 접힌 쪽지가 있었다. 펴보니 삐뚤빼뚤 몇 줄만 적혀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멀리 다녀올게요.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해내면 돌아올게요. 내 손이 떨려 쪽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군에 있는 조카에게도 상훈을 봤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손자를 재우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 4살쯤 된 손자가 두 눈을 꼭 감고 곰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러나 그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 있었다. 오래된 금고에 내가 결혼 때 받은 장신구와 남은 현금을 넣어두었는데 일부가 사라졌다. 특히 내가 따로 보관하던 금 3개가 없었다. 설마 상훈이? 그럴 리 없어. 나는 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며느리가 배신하더니 이제는 아들 차례인가.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아마 잠깐 빌려간 거겠지. 필요해서겠지. 곧 돌려주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알았다. 만약 말도 없이 가져갔다면 아마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날 오후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상훈이가 지연이 따라갔다더라. 옥난 할머니. 세상에, 그 집 망했네. 상훈이도 그럴 줄 몰랐네. 순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않았다. 힘도 없었다. 상훈이 사라진 지 3일째 되던 날, 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낮고 빠른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옥난 씨 맞으시죠? 저는 도청 수사과 형사입니다. 최상훈 씨 관련 사건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멍해졌다. 무슨 사건이요? 상훈 씨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재정 사기 혐의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인출한 증거가 있고 옥난 씨의 적금 통장 담보대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심장이 누군가에 쥐어짜이는 듯 아팠다. 경찰서 출석을 요청받았다. 나는 은행 내역서, 지연이 통장을 훔치는 영상, 지연이 쓴 각서, 상훈이 남기고 간 편지까지 전부 챙겨갔다. 경찰서에서 나는 통보받았다. 상훈은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려다 체포되었고 그 돈의 일부는 지연의 여동생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에 사용됐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상훈,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를 도운 것이었다. 상훈, 내 아들. 경찰이 물었다. 옥란 씨, 계속 고소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종이와 펜을 바라보며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마침내 나는 서명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직접 쓴 편지를 한 장 더 내밀었다. 이옥란은 친아들 최상훈을 인연을 끊었음을 확인합니다. 이후의 모든 행위는 저와 무관합니다. 저는 수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서니 이미 밤이 깊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비도 없이 낡은 삿갓만 쓰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자식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기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문을 열고 차가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불을 켰지만 켜지지 않았다. 아마 전날부터 고장 났던 것 같다. 나는 고치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구석에 추억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공허함만 남았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입에 대었고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웃었다. 울음이 터질 만큼 웃었다.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엄마를 2번이나 피해자로 만든다. 나는 남편에게 스스로 물었다. 만약 살아 있었다면 그는 지금의 나처럼 마음이 아팠을까? 상훈이 잡혀간 그날부터 우리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아침마다 들리던 발소리도, 아이가 밥 달라고 조르는 소리도, 지연이 설거지 물에 대해 투덜대는 소리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생기를 잃고 남은 건 매일 밤 덜컥거리는 탁상 선풍기 소리와 나뿐이었다. 사흘 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지연이었다. 하지만 혼자 오지 않았다. 함께 온 건 30이 조금 넘은 듯한 여성, 연한 화장에 흰 셔츠를 입고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얼핏 보고 바로 알아챘다. 혜원, 지연의 여동생이었다. 혜원은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와 의자에 털썩 앉아 건방진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러 왔어요. 어머님이 너무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나는 팔짱을 끼고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발 동생 말 좀 들어봐요. 나는 지연을 바라보며 격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 시점에 또 동조자를 데려오다니? 혜원이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나이 드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네요. 몇백만 원짜리 적금 통장 하나를 가지고 온 재산인 줄 아시네요. 서로 좀 도와준 것뿐인데 마치 부모를 죽인 것처럼 굴고 계시네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도와준 게 아니야. 그건 도둑질이야. 71살 노인의 돈을 훔친 거야. 혜원의 표정이 굳어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어머님은 뭘 원하세요? 저를 감옥에 보내고 싶으세요? 아파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잘못이죠? 지연이 동생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 조용히 해. 내가 말할게. 하지만 혜원은 손을 뿌리치고 계속 말했다. 어머님이 나를 끌어들인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아세요? 난 잃을 게 없어요. 그 아파트는 이미 내 명의로 넘어왔고 등기부도 끝났어요. 고소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아팠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뻔뻔한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위반에 대한 확인서, 경찰에 보낸 고소장, 그리고 특히 혜원의 공범 역할에 대한 기소 요청서 한 장이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나는 내 동생이 내 언니처럼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내 동생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혜원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난 변호사도 있고 집도 있어요. 어머님이 날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혜원이 일어나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엄마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고 나도 끝장이야. 혜원은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내 걱정이나 해. 난 아무것도 안 썼어. 누가 너처럼 바보같이 은행 대출에 사인하겠어? 지연은 충격의 말이 없었다. 나는 혜원에게 다가가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사인하지 않았지만 남을 부추겨 사인하게 했잖아. 남의 재산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지. 법은 너 같은 애도 처벌할 방법이 있어. 혜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돌려 나가버렸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엄마, 제발요. 내가 증인으로 나갈게요. 다 말할게요. 엄마가 내게 살 길만 열어주면 돼요. 나는 한때 며느리였던, 이제는 피고인인 그 아이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더 이상 용서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연이 정말로 협조한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지킬 수 있다는 걸 내 손주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좋아. 하지만 지금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진실만 말하는 거다. 용서는 법이 결정할 일이다. 지연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비처럼 울었다. 나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내 허리는 더 굽었고 내 마음은 더 굳어졌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일에서 처음으로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틀 후 나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결심을 하고 짐을 쌌다. 도시로 올라가 혜원, 지연의 동생이 살고 있는 그 고급 아파트로 직접 갔다. 그곳은 내 돈, 내 적금 통장이 불법 담보로 잡혀 그들이 말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쓰인 곳이었다. 나는 은행 서류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다. 고층 아파트, 경비가 꼿꼿이 서서 나를 거지 보듯 쳐다봤다. 나는 들어가서 말했다. 혜원을 찾으러 왔어요. 12B5호에 삽니다. 그가 막았다. 예약하셨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애가 돈을 훔친 피해자의 엄마라고 전해주세요. 돈 받으러 왔다고. 그의 눈이 커졌지만 나는 더 기다리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곧장 갔다. 그가 뒤에서 불렀지만 나는 층을 눌러 곧장 서 있었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12B5호의 문은 내가 두 번째로 두드렸을 때 열렸다. 혜원은 명품 잠옷에 곱슬머리, 손에는 오렌지 주스 잔을 들고 나타났다. 나를 쓰레기 보듯 바라봤다. 또 뭐야? 안 피곤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확실히 말하러 왔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불법 담보대출을 통한 재산 횡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신 이름도 조사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다. 증거 있어요? 나는 사인한 적 없어요. 그 통장이 누구 건지도 몰라요. 사인한 건 우리 언니예요.
난 상관없어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당신은 사인하지 않았지만 집을 받았죠. 소유권 확인서에 당신 서명이 있어요. 서명 대조표와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집을 인수받는 당신의 영상도 있어요.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혜원은 잠시 멈칫했고 손에 든 오렌지 주스 잔이 살짝 떨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협조하지 않으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요청서를 낼 거예요. 이 집은 합법 소유가 아닙니다. 운이 좋으면 집만 잃고 나쁘면 언니랑 같이 감옥 가는 거예요. 혜원이 눈을 부릅떴다. 나 겁주지 마세요. 나 변호사 있어요. 변호사도 노인 돈을 훔친 사람은 못 구해요. 혜원은 주먹을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기다려요. 변호사 부를게요. 나는 밖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혜원은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 아마도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사기 행위를 증명할 서류가 있습니까? 나는 계좌 명세서, 이체 내역서, 자산 동결 확인서, 지연의 진술서, 혜원이 중개인으로부터 집을 받을 때 촬영된 영상을 내밀었다. 그는 다 보고 나서 침묵했다. 나는 혜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똑똑하다면 스스로 선처를 청하는 탄원서를 내고 집을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나는 70이 넘게 살았다. 누구도 두렵지 않다. 혜원이 소리쳤다. 이 할머니 미쳤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미쳐야 너희랑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등을 돌리고 더 기다리지 않았다. 아파트를 나설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12층 내 집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내가 왔을 때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 집이 더러운 돈으로 지어진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집에 돌아와 나는 제단을 열고 남편 영정 앞에 차 한 잔을 올렸다. 여보, 내가 잘한 건가요? 이제 며느리도 아들도 없지만 적어도 명예는 남았어요. 나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다. 그날 밤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단 4글자만 있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읽고 나서 휴대폰을 껐다.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 용서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오이 덩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자 중년 여성이 바바옷을 입고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지연의 친언니 혜숙이었다. 예전에 몇 번 집에 온 적이 있지만 오래전부터 소식이 끊겼었다. 혜숙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옥란 어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곧게 섰다. 지연이나 혜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았다. 아니에요. 그 애들을 위해 빌려온 건 아니에요. 사과하러 왔어요. 나는 찡그렸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지만 감히 말을 못했어요. 그 애들이 어머니를 속여 저축예금을 가져가자고 의논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또 한 명이 알고도 침묵했다니 놀라웠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진 않지만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돈이에요. 어머니께 사죄의 뜻으로 드립니다.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서 미워하셔도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제 마음이 편해지려면 꼭 말씀드려야 해요. 혜원이 지연의 이름을 빌려 집을 사고 두 사람이 예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짰던 일, 아주 치밀했어요. 저는 말려도 소용없었고 욕먹을까 봐 그냥 침묵했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욕먹을까 봐 침묵해서 나는 모든 걸 잃었고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으니 그쪽 편을 든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지?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말씀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혹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믿음을 남기실 수 있다면 이 돈을 받아주세요. 그 애들 친척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는 탁자 위에 돈봉투를 보았다가 그녀를 바라봤다. 한참 후에 말했다. 돈은 받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 말은 받아들이겠어요. 그녀는 멈칫했다. 어머니 말씀이 진심이라면 경찰에 가서 증언하세요. 아는 모든 걸 말하세요. 그녀는 창백해졌다. 저도 피해를 볼까 봐 무서워요. 이미 침묵했잖아요. 이제 더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보상하고 싶다면 그 애들이 책임지게 하세요. 당신 한마디가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해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을 때 그녀는 이미 가려다 말고 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게요.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직접 해숙을 경찰서에 데려갔다. 조사관을 만나 그녀는 날짜, 시간, 대화, 누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지, 누가 서명했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진술서에 썼다. 수사관은 매우 기뻐했다. 이 증거가 사건 기록을 크게 보강해주기 때문이다. 경찰서를 나서며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진실된 말에는 항상 값이 있다. 비록 늦게 말해도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터미널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마치 가슴에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대문을 열기도 전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낡은 셔츠에 야구 모자를 쓴 남자였다. 얼굴을 올려다보니 다리가 풀릴 뻔했다. 상훈이었다. 전보다 여위고 피부는 거칠고 눈은 움푹 들어갔다. 낡은 배낭을 들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그가 다가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엄마,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상훈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다 배낭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모두 자백했어요. 책임진다고 서명도 했어요. 불구속 수사를 신청했어요. 엄마한테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손주를 매일 보고 엄마 대신 돌보고 싶어요. 나는 그의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바라봤다. 전부 확인서, 진술서, 기록들이었다. 명백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들어와라. 하지만 이제부터 넌 일꾼이다. 자식이 아니다. 상훈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를 따라 들어왔다.
하지만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발소리가 미워지지 않았다. 그가 이미 대가를 치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상훈이 돌아온 뒤로 우리 집엔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답답했다.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돈에 손댈 수 없고 손주를 가르칠 권리도 없다. 오직 집안일, 밥 짓기, 빨래, 아이 등하굣길만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했다. 불평도 반항도 없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끓이고 아이의 교복을 다렸다. 저녁에는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우유를 타주고 재워주었다. 모든 게 조용히 불평 없이 이루어졌다. 나는 아이의 눈에 그는 여전히 아버지임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뒤 수사기관에서 소환장이 왔다. 지연이 공식적으로 기소되었다. 죄명, 사기 및 재산 편취. 나는 소환장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었다. 손은 가볍게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제가 진술 확인서에 서명하러 파출소에 갔던 날, 저는 다시 한번 지연을 만났습니다. 임시구치소 복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린 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저는 딱 3글자로 대답했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부가 저에게 대질 신문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폐된 방에서 저와 지연은 마주 앉았습니다. 간부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저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묻고 싶어. 왜 그랬니?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동생 때문이에요. 곧 시집 가는데 신랑 쪽에서 집을 요구했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가난하면 무시당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가 내 가족의 체면을 샀다는 거니?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고발하셨을 때 모든 걸 잃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강단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거야? 넌 내가 약하고 소심해서 문제를 키우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나는 늙었지만 한 번도 어리석었던 적은 없어. 지연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너를 용서해줬다. 그런데 그걸 발판 삼아 더 속였지. 그래서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일어나 대질 신문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탐욕스러워서 미워한다. 저는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모자를 쓰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상훈이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낮잠을 그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 찬밥에 간장만 뿌려 먹었습니다. 상훈이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15일간 구치소에 있을 거래요. 아마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혹시 가능하다면 선처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지만 동시에 나를 속인 사람이기도 하다. 선택해라. 한쪽은 명예,
한쪽은 정이다. 더 이상 중간에 서지 마라. 상훈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고소장에 서명한 건 이 악순환을 끝내고 싶어서다. 내가 용서하고 싶다면 내가 직접 고소 취하서를 내라. 하지만 기억해라. 그 순간부터 이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선택해. 상훈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집 뒤로 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밥을 먹지 않았고 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더 이상 선처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늦었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저는 손자가 아침을 먹으며 손에 빵을 묻힌 채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저 공연해요. 꼭 보러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 폐허 속에서도 아직 지켜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으니까요. 손자의 유치원 공연 날, 저는 아주 일찍 갔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칭찬해줬던 보라색 바지 저고리를 입고 코코넛, 감자빵, 물수건이 든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손자는 고양이 역할을 맡아 얼굴에 검은 수염을 그린 채 무대 중앙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찾으려고 아래를 내려다볼 때마다 손을 흔들며 마치 20살 젊어진 듯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훈. 그는 늦게 와서 큰 나무 뒤에 서 있었고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셔츠는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고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겼으며 눈은 여전히 우울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손자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예뻤죠? 저는 그의 뺨을 꼬집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만큼 예뻤지. 그러고는 손자가 돌아서 상훈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도 왔어요?